안녕하세요. 관악모듬 강좌 공동체 수강하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학과의 교수로 있는 신혜란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동의 시대, 개인의 전략, 그리고 공동체의 항해인데요. 좀 묘하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하고 반대가 되면서도 함의가 무척 많은 주제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비이동이 권장되고 그렇게 규율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도 이동을 하고요. 물론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자본은 더욱더 빨리 이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이동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했나, 그리고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이런 불안정과 불확실의 시대에 항해를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주민, 남의 이야기일까인데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연구의 핵심은 사실상 이주민이라는 소수 집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전부가 이주민처럼 점점 살게 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주민이고, 그래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응, 동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자기가 이주민으로서, 여기서 이제 이주민은 조금 크게 확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장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많은 그러니까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한 나라에서이긴 하지만 다른 도시에서 이 도시, 서울로 이주를 해서 온 거잖아요.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이런 얘기가 내려져 왔죠. 그래서 그거대로 적응합니다. 서울 사람처럼, 서울대 사람처럼, 그리고 기숙사 사는 사람답게 되려고 동화하고요. 비슷하게 되어가고 적응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주민이 자기가 이주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그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가 또 밝혀내서 결국은 적응과 동화라는 그 모델이 사실상은 맞지가 않고 초국가주의라고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이제 1990년대부터는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거는 가령 얘기하자면 내가 강릉에서 와서 지금 여기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서울 사람이 완전히 되냐? 나는 강릉 사람이기도 하고 서울 사람이기도 한 것. 그리고 물론 대학교 1학년은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대학교 4학년에도 내가 완전히 정말 대학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100% 갖춰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는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뛰니까 직장인의 정체성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다중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 초국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사회의 불안계급. 이게 이제 현대사회가 워낙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그 노동시장의 성격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불안을 일상적으로 가지고 가는 불안 계급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여성, 그리고 이주민,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이주민이 거기에서 대표적인 그룹이면서 조금은
다른 그 평균적인 그 한 사회 이론보다는 적극성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불안계급으로서의 보이는 특징 중에 좀 실천하는 것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계급을 단지 희생자로만 보는 틀이 또 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공동체 만들기. 공동체도 이제 이 이동의 시대에 그 갈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요즘 굉장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장소 만들기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는 것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주민이 남의 이야기일까? 이제 한국이 워낙 그 국가 정체성, 나라 정체성이 강하다 보니 아직도 이주민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도 많고, 그런데요, 이주민의 의미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개인의 역사 그리고 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상 이주민이 아닌 사람은 좀 드물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이제 시 단위로 얘기하면 그렇죠. 인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서울로 이사를 갔다가 그리고 부산에 이사를 갔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왔다가 결혼을 하고 대구에 가서 좀 살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살다가 그 박사과정이 끝나고 런던에 가서 런던 대학에 교수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한 8년간 있다가 서울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런던대에서 8년을 재직을 했고요. 이게 말하자면 또 이주 노동자인 셈이죠. 저는 남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서울대를 돌아왔는데 서울로 돌아왔는데 서울대 할 때 그렇다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했냐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때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또 재적응을 잘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알 텐데요. 좀 고군분투했고요. 이렇게 제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저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이동에서 개인은 이런 식의 환경에 점점 놓이게 된다는 거죠.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성립한 후에 굉장히 이제 국가 중심으로 많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1993년쯤부터 굉장히 세계화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세계화를 가져온 것은 기업이 자본이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몸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움직이는 게 자유로워지면 개인도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갑자기 기업이 한국에 있다가 그것이 다른 이제 더 인력이 싼 나라로 옮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조금 있다가 좀 더 싼 노동력을 가질 수 있으면 다른 곳으로 또 옮깁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에 들어서는 굉장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특히 특징은 이런 영구적인 이주가 아니라 임시로 그리고 반복되는 이동이 증가한 겁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예를 들어 뉴질랜드, 호주에
오는 이제 한국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랍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언제까지 살지를 정하지를 않고 온대요.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한번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과 같이 이민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 것이 약간 하드 마이그레이션이었으면 이것은 소프트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되지 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조선족을 저는 런던에서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선족의 이동을 보면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제 디아스포라 연구에 있어서 주는 함의도 굉장히 많고요.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나라 정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하기에 귀중한 사례입니다. 조선족이 언제부터 이동했는가는 한 17세기부터 거슬러 갈 수 있는데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간 것은 일제를 피해서, 그리고 굶주림을 피해서 사실은 중국으로 가겠다고 굳이 생각한 건 아니고 북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에 중국의 국경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 이주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어서 이 조선족이 조선족 학교를 세워서 중국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것이 허용이 될 뿐만 아니라 장려되기도 했어요. 거기에 인센티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킨 것으로 보면 굉장히 노력이 뚜렷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으로 국제 이주를 한 한국인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학교를 안 보내고 한국 학교, 그러니까 한국말로 수업을 하는 학교를 굳이 보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나. 거기 처음에 이제 대거 이주를 했을 때는 당시는 또 동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때여서 한국인 정체성을 아예 갖지 않도록 부모가 아이 있는 앞에서도 영어만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주민들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게 제도적으로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굉장히 민족적 정체성을 강하게 지킨 나라죠. 지킨 집단이죠. 그런데 이제 이 조선족이 지난 20년 동안 보면 90개국이 넘는 나라로 그렇게 갔어요. 한국에도 많이 왔지만 다른 나라로도 굉장히 많이 가서 거기에 뭐 대표적인 그 지역인 연변 같은 경우에 연변에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가족을 두고 아이와 부모님을 두고 떠나온 경우, 또 자기 배우자를 두고 떠나온 경우가 이제 신문에 기사들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런던에서 이 이주민들을, 이민자를 조사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열받아 하면서 우리는 이민자가 아니라요, 운 나쁘게 나라를 잘못 만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상당히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상황에 밀려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디아스포라가 왜 지금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면, 조선족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현상의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지금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조선족은 주로 이제 식당에서 보여지고 그러는 분들은 2세, 3세인 경우거든요. 그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조부모님이 저 중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기서 갔는데 거기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할머니의 고향인 곳으로 왔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한국에서 남한에서 가신 분들이 아니고요. 원래 고향이 북한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하고 북한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정치적으로도 우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북한에 오히려 친근감을 가지거나 북한이 고향인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여기가 고향이 아닌 거예요. 특히나 그분들의 손자들이 와가지고는 고향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또 고향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상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수자로 사는 것이 대를 이어서 오기 때문에 그 생존 전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대체로 시골 동네에서 있던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국가, 영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데에 도시로 나와서 사는 거죠. 악착같이 살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이 좀 이주를 많이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예 정착되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좀 국제적인 나그네의 하나의 모습을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집단입니다. 다문화를 할 때 조선족이 다문화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조선족 한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번은 이제 조선족을 위주로 조선족이 거의 대다수인 행사를 했대요. 다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라는 것이 좀 약간 인증샷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문화 행사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 공무원들이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문화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정말 외국인처럼 보이는 백인, 흑인 이런 분들을 데려와서 아르바이트로 데려와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축구에 관한 것, 누구를 응원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어느 편이냐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을 거면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이주민들의 수없이 많이 들어온 조금은 공통적인 이제 선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주민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원주민이 도대체 누구인가? 단지 먼저 도착했을 뿐이다. 그래서 선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선주민, 이주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주민이 이주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것에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좀 양상을 보입니다. 언제 그러냐면 소수자이고 그래서 만만하면서 나에게 위협이 될 때 그 혐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조선족이 소수자이고 그래서 욕할 때 별로 겁이 안 나고 그렇지만 정말 소수자가 존재도 미미해서 내 생활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는 그냥 단지 가끔씩 동정심만 표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좀 중요해요. 이주민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할 때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할 때 그 혐오가 굉장히 커지는 게 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조선족은 왜 여기에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1992년 한중수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중소기업들이
일손을 구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굉장히 이제 정부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할 사람을 못 구하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채택하게 된 것이 1992년 한중수교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 이거로 인한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상호 교역액이 있고 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투자, 5만 개에 육박하는 대중국 진출 기업, 100만 명에 가까운 중국 상주 인구 등등 해서 이런 협력을 하는 것이, 이런 쌍방관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대만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오고, 그래서 대만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때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한국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말도 없이 갑자기 그러고 갔다고 하는 마음 아픈 얘기가 나올 때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하고의 교류를 하는 걸 선택을 하면서 대만하고의 관계도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또 바깥에 얼마나 가 있나,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미 2010년도에 27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국적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서 어딘가에 가는 것은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족을 대표하는 그 이주민들에 대한 범죄 이미지가 항상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나 영화에서나 그 범죄 이미지가 많고, 특히나 강력한 범죄 이미지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괜히 조선족을 들였다가 내 일자리 빼앗기고 그리고 범죄를 늘린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중에 범죄는 항상 좀 늘 따라붙는 것이긴 한데요. 그게 대체로 틀렸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내국인이 훨씬 높죠. 그리고 외국인이 낮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 외국인은 성인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그 연령대에 좀 몰려져 있고, 내국인은 아주 어린 아기부터 거동을 못하는 노인까지 다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잘 저지르는 범죄 활동 인구라고나 할까? 그 연령대를 살펴보면 차이가 더 날 겁니다. 근데 외국인 중에서도 그럼 어떤가? 물론 이제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중국이 1등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요. 10만 명당 국적별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중국은 뭐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율이 낮은데 그 중에서도 중국은 더 낮은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중대 범죄는 그렇지 않잖냐, 좀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그런 것은 어떤가, 그런 것에서도 중국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족에 대한 범죄 이미지는 상당히 실제로 일어난 그
것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선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중에 또 상당수가 이제 한국인에 고용돼서 저지르는 것도 많고요. 왜 이렇게 이주민에 대해서는 범죄랑 연관지어서 생각할까? 그거는 이제 공포 때문이겠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원래 이제 자기가 터전을 잡고 살던 곳에서보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살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벌어보려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는 가난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특히 처음 도착한 이주민들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보통 이주민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자기 도시에서 서울로 오고 온 경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살아봤던 경우를 생각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좀 너무나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법규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하죠. 어떻게 보면 소심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조선족 같은 경우에 칼을 써서 뭐 칼부림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무기가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무기를 사용하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율로 따지고 그리고 중범죄로 따져봐도 항상 외국인은 그 내국인보다 범죄율이 좀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정말 통계에 맞지 않는 편견이겠죠. 우리의 공포가 만들어낸 편견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적응, 동화 아니면 초국가주의, 다중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동화 이론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하면요. 1920년대부터 1990년까지 이제 이주민 연구에서 지배를 했던 이주 연구 이론입니다. 이거를 이끌었던 이제 시카고 스쿨, 시카고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이주민은 동화를 할 것이고 동화를 해야 하고 동화하는 정도가 그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김치 축제 같은 거죠. 한국으로 시집 왔으니 한국 사람이다. 특히 이제 여성 이주자, 결혼 이주자에 대해서는 그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의식과 결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 땅의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있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김치를 담을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김치를 담그는 한국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벤트가 그런 동화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초국적주의가 199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1920년대부터 계속 이주민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 틀이 동화를 얼마나 잘하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는 사례 연구에서 그게 동화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잘 되지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기된 문제는 왜 동화를 해야 되는가, 이주민이. 왜 대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말투 같은 거, 같은 한국말을 쓰니까 이제 이 한국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이 동화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미국으로 이주를 왔으면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미국 사람처럼 말하고 미국 사람처럼 사고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이주민에 대해서 비판하고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보다 친절하게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해 주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서 서울에 온 경우이고 그 억양이 굉장히 다르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동화되죠. 서울말을 익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 지역의 언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힘, 사회적인 권력도 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젠더, 남자가 어떤 억양을 가지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 여자가 가지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 그런 걸로부터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은, 동화 이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네가 서울에 왔으면 서울말을 쓰라. 그리고 미국에 왔으면 영어를 써라.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을 배워라. 당신의 억양은 듣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좀 가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초국적주의가 그렇게 되기 힘들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억양을 그렇게 바꾸는 게 힘들다를 한편으로는 얘기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내가 나의 억양을 버리고 본 억양을 버리고 여기 지역에 따라야 되느냐. 말만 통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못해도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드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나는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그래도 내 몫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가? 왜 내가 서울 억양을 배워야 되는가? 하고 얘기를 하고 나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와 같이 동화 이론과 초국적주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 동화 이론은 정말 1990년대까지에서는 다른 이론이 별로 없을 만큼 동화 이론이 어시밀레이션을 둘러싼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1990년대는 동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화를 얘기한다고 하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저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시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국적주의가 또 휩쓸게 됩니다. 그것이 또 규범이 되고 사실상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주를 이루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또 최근에 이루어서는 그게 동화냐 초국적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은 이게 굉장히 섞여져 있다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화 이론은 이주자들이 동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용사회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주민들이 보통 이주민이 모여서 사는 이주민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 시카고 학파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초국적주의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I'm here and there.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 있는 나만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나도 나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민자의 현실이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으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계속하고 또 한국 마켓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집 지역이 거기서 이제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그로서리 마켓 같은 뭐 음식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음식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한국 사람의 경우에 한인회 같은 어떤 조직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한인 교회가 있을 거고, 절이 있을 거고요. 그런 식의 이제 종교 단체도 있는데, 그런 밀집 지역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확대되고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더라는 것이 초국적주의의 이론입니다. 저렇게 초국적주의, 초국가주의, 아니면 다중정체성이라고 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지금은 이제 주류 이론이 되었죠.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그런데요. 또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니면 오히려 선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인들은 특히나 이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이주민들은 그 지역 경제에서 볼 때나 여러 가지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많은 도시치고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지 않는 도시는 별로 없고요. 물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도시라고 하는 곳을 다 떠올려 보면 그 이주민들이 정말 각 곳에서 몇백 군데 다른 나라에서 와서 100개, 200개 넘는 다른 언어를 쓰면서 이룬 그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것을 알지만 당장 표를 얻을 사람들이 너무나 이주민들한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들이 자기네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동화 정책을 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그렇게 동화 잘 안 할 거고, 국가는 동화 정책을 추구해야 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 조금 이제 화해하는 대체 개념으로 사회 통합을 좀 얘기를 해요. 사회 통합이라는 거는 당신이 여기에 이주해 왔을 때 여기에 무조건 동화해라라기보다는 조금 더 같이 서로 협조해서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니까 좀 약간 그 순화된 표현이죠. 근데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게 또 개인적인 개인적인 동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요. 자, 그래서 동화와 초국적주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정책에서 보기에는 노동력을 담보를 해야 되고, 경제 발전을 가져가야 되고, 인재 육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왜 최근에 외국인 학생들을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가 하는 데는 당연히 인구가 감소해서 대학이 살아나기에 힘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대학이 단지 서울대가 예전처럼 서울대학이 한국에서 굉장히 가장 좋은 대학으로 있는다는 것을 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적인 랭킹이 나오고 그 세계적인 랭킹에서는 여기에 외국인 교수가 얼마큼 있고 외국인 학생이 얼마큼 있어서 이 다이버시티가 얼마큼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거기에서 한국 대학은 순위가 많이 밀려요. 다른 거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대학의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들의 삶은 이제 그 현실에서 동화와 초국적주의가 대립된다기보다 좀 복합적으로 얽힌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단지 이민자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하는데, 누가 과연 그러면 초국가적인가, 누가 초국적주의인가,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이주를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태어난 이 도시에서, 심지어 이 동네에서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뭐 요즘 많이 보는 미국 드라마도 보고요. 그리고
어디 검색해서 내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홍콩 거다 그러면은 홍콩에서 받아오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소식을 마치 이 한국의 소식처럼 계속해서 보고요. 그리고 나의 SNS는 단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고 같이 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업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계화 시대에는 다중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화가 잘 되지 않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주민이 과연 누구와 친해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경험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SNS에는 이제 사진을 올릴 때 내가 외국에 가서 사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내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그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저 밖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명도 한국인이 없고 다 인종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많이 다니지만, 당장 벤치에 나랑 같이 앉아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기에서 내가 이제 유학생으로 살면서 어떻게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사람은, 막상 그 사람은 같은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 온 학생이거나 그런 이주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주민은 이주민들하고 교류에 많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선주민 중에서도 자기가 이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감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계를 많이 두지 않죠. 그렇지만 대체로 한 번도 이주를 해보지 않은 선주민의 경우에는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여러 사례 연구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주민들끼리 그게 꼭 같은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 이주민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면 친해지기도 빨리 친해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그 직업군도 좀 비슷한 거죠. 대체로는 약간 고생을 많이 하고 저임금인 직업군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주민들끼리 굉장히 소통하기가 쉽다. 그런 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곧 나의 몸에 2가지 이상의 사회가 경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재협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이주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것의 중간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 중간자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를 하더라도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내가 왠지 그 중간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주자의 몸이라는 것이 몸 안에 경계가 세워진다. 그리고 이 몸이 경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의 불안계급으로서 이주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나라의 많은 도시 사회에서 이제 직업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정규직은 점차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거죠. 이것을 대표하는 데가 또 불행히도 한국이고 서울입니다. 그때 불안계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불안계급 프리케리아트
라는 말은 보통 이제 셀러리 받는 안정적인 급여 생활자를 셀러리에 대비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precarious 그러니까 불안정하다, 예측하기 힘들다. 거기에 프롤레타리아트처럼 같이 합쳐져서 그런 프리캐리아트라는 불안 계급 이 개념이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해지고 그것이 그저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현상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여기서 불안계급이냐 하는 질문에 많은 학자들은 불안계급이 물론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점차로 늘어나고 정규직에 있는 사람도 비정규직에 언젠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에 많이 있는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계급은 굉장히 대표성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주민은 좀 대표적인 집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동을 통한 통치라고 이거는 이제 푸코의 governmentality 통치성에 관한 그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한 건데요. govern mobility라고 해서 이동을 위한 통치가 아니고요. 이동을 통한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가 어떤 정부가 이동이나 비이동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때 이 통치라는 것은 어떤 뭐 강력한 무력을 사용한다든지 강제력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논리가 이동의 논리가 아니면 비이동의 논리가 일상에 내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 논리를 내면화시키기 때문에 이 통치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것 때문에 또는 비이동하는 것 때문에 국가의 영토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1970년, 1980년대만 해도 예를 들어 다른 도시에 있는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딸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위험에 노출되고 그리고 딸들도 변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시집 갈 때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80년대 90년대가 되면 유학을 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학을 갈 때 아들에 비해서 딸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똑같은 논리인데요. 단지 스케일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특정한 젠더에 대해서 비이동의 논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본인들도 내면화시켰고 사회가 굳이 뭐 여자들은 지방 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 논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한 통치가 가능했었던 것이죠. 어떤 통치를 할 수 있었냐면요. 남자를 위주로 특히 장손을 위주로 해서 널리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그리고 모든 가정의 질서를 그 아들에게 몰아줌으로써 국가가 할 수 있었던 해야만 했던 복지에 대한 부분을 아들이 담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큰아들에게 몰아줌으로써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통치 논리가 내면화됐었던 것이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똑똑하면
예를 들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고 나는 이 지역을 지키겠다, 부모님을 지키겠다고 하면 아마 지금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의 논리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하나는 저 위에 있는 것은 당시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수많은 공장 노동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때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이 농촌에서 올라온 이주민들이 많았어요. 이 이주민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뭐 산업 여군이라든지 이 사회의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일꾼이라고 치켜 세웠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저임금으로 일하고 마치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하듯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 때문에 끌려온 사람들은 아니고요. 당시에 직업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도시에 대한 얘기를 듣겠죠. 그러면은 그 소문을 듣고 갑니다. 마치 조선족이 중국에서 저기 한국에 일자리가 많다더라.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가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나면 중국에 집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것이 내면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농촌에 안주하지 않고 도시로 가는 것이 그 전에는 부모님을 배신하는 굉장히 큰 죄이었다가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밤에 도망을 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점차 이것이 좋은 그리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일로 미화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동시에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건데요. 여러분도 이제 들을 수 있겠지만 많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뭔가 그 브로커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좀 불행한 사례도 번번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회 현상으로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가 결혼을 했던 이유는 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의 숫자가 줄어서 농촌에 있는 남자들이 신부감을 구하지 못해서 당시에 음독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동시장에서나 결혼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았을 때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아니면 사실은 간접적으로 용인하면서 이런 인구 이동을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의 수교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오게 된 조선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통치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 통치를 누가 하느냐면 특정한 인물이나 정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푸코가 말하는 통치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동을 통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통치, 국가의 통치와 개인의 생존 전략에서 보면 이동이 굉장히 재미있는 위치를 가집니다. 이동을 통한 통치가 국가와 사회의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초국적 이주민의 사례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복적인 이동, 그리고 장소 만들기, 이런 식의 개인들이 공간 실천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전략과 실천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이동은 뭐냐면 통치술이면서 동시에 생존 전략이죠. 이동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 통치술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이동을 통해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전략이 되고요. 그러면 통치술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원을 하는 것이면서 내면화하는 자발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복잡한 결합을 가진 것이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은 사실 사회 구조이면서 이 개인들의 대응 방식인 거죠.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쓴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책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뉴몰든, 칭따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조선족을 사례로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다 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마치 조선족의 디아스포라처럼 그 모습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의 시대에 개인의 정체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고 그리고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여기 표지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으로 갈까 저 문으로 갈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여기에 속할까 저기에 속할까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어디에 속하고 싶나 이런 질문인데요. 이런 세계화 시대 정보사회에서 정체성 문제는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환경으로 직장으로 집단으로 이동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글쎄요, 농경사회 그리고 시족 집단에서 계속 머물고 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분명히 다른 유형의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보다는 당장의 확실한 계약관계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주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사회 자체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 세대 간도 아주 작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사회가 불안정한데 거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서 허둥대야 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과도기는 힘듭니다. 그것이 적응이 되었던 동화가 되었던 아니면 다중 정체성이 되었던 굉장히 많은 이 변화와 힘을 느끼게 되는 시기인데요. 그와 동시에 개척자 정신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좌충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는 어느 사회건 좀 진통을 겪습니다. 그거는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선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주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난감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는 꼭 이주가 아니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많은 남자 성인들이 두고두고 얘기하는 군대 경험 같은 것이 그렇죠. 그것은 사실 자기 집을 떠나서 가는 이주이기도 하고요. 워낙 사회가 아주 다른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말이 통하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이주민의 경험과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맞이하는 이미 안정되어 있는 그 군대의 선임자들도 다시 한번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경험이 두고두고 상처로 남는다든지 아니면 두고두고 자랑스러움으로 남는다든지 대개의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혼합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가 배우자의 가족을 만나서 예전에는 이제 시집을 간다, 그 집안의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주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을 정말 또 두고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화의 압력도 컸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주민으로서 그만큼 선주민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감정적인 동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단지 그것이 이주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가 빨리 변할 때는 당장 몇 년 뒤를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주민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의 경험이 남기는 것을 한번 보면요. 저는 제가 그 다른 이주민들도 그렇지만 조선족 이주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인데 적응력, 포용력 이런 것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쿨함, 그래서 불신과 체념이 좀 높아지는 게 있는데요. 조선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것 중에 그 고용주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가 김치 담그고 있다가 옆집에서 조금 더 준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다고. 근데 그런 게 사실 농촌에 있는 사람 눈에 비치는 도시 사람들의 쿨함, 냉정함이고요. 그리고 이주를 많이 한 사람들을 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이주민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주민으로 왔고 내가 정을 쌓고 신뢰를 쌓는 것이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데 옆집에서 1,000원 더 준다고 하고 10,000원 더 준다고 할 때 안 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쌓았을 때 그 뒤에 또 쓰라린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해봤자 저 사람에게는 나는 계속 소수자일 것이다 라는 체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재밌는 것이 이동 중독인데요. 이게 학술적으로 아직 많이 얘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주민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글쎄요. 한 번 짐 싸본 사람이 그것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꾸 짐을 싸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인 중독입니다. 조선족 사업가가 제가 칭다오에서 만난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괴로워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족이 참 외로운 사람들 같다. 우리는 한국 정부도 믿지 못하고 중국 정부도 믿지 못하고 왜냐면 그 정부들은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믿을 만한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다 자기만의 성을 쌓기 위해서 돈 버는 데만 급급해 한다. 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조선족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반복해서 짐을 쌌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고 불행히도 아니면 좋은 가능성도 가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간다. 그런 자기 보호 기제를 가지게 된다. 고 생각합니다. 자, 공동체 만들기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장소 만들기인데요. 마치 이 지금 강의를 듣는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이 기숙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숙사는 굉장히 공통적인 그러니까 이주민 학생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죠. 그래서 생활 패턴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속한 과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곳이 굉장히 포근하면서도 굉장히 서로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던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그 특징으로 보이는 쿨함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던 그 경험이 있어요. 구로 대림 지역에 그 조선족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대림역 8번 출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지역을 보면 사실은 조선족이 다시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공장 노동자들이 주로 살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구로 벌집은 뭐 가리봉
그리고 구로에 있는 벌집은 그런 공장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집이었고요. 거기가 서울에 공단이 있기가 어려워서 비싼 땅값 때문에 공장들이 다 서울 외부로 이사를 가죠. 그리고 그 수가 좀 줄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싼 다른 나라로 기업이 이주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벌집 주인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다가 사실 조선족 이주민이 오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다시 이곳이 흥하게 되고, 사실은 그런 이렇게 굉장히 낙후된 벌집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오는 조선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오히려 월세를 올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림 지역은 굉장히 흥하게 되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보면 어디 한인타운이 많죠. 뭐 미국 LA에도 있고, 그리고 어디 토론토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대도시에는 그런 이 에스닉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앙클레이브라고 부르는 이주민 밀집 지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주민이 뭐 범죄랑 연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많은 그 정체성과 이미지 그리고 편견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주민의 밀집 지역입니다. 저한테는 또 이제 제가 가졌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이제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을 때 어떤 강의에 그 강의 조교로 일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미국 학부생들이 수업을 듣는 거였는데요. 교수님의 그 과제가 뭐였냐면 코리아타운에 가서 한인타운에 가서 둘러보고 그것에 대해서 느낀 것을 에세이로 쓰라는 거였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고 위험한 곳에 가라고 하냐. 나는 LA에서 20년 동안 살았지만 거기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말이 상당히 놀라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한인타운에는 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갔던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더럽고 위험한 곳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물론 한국보다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주민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런 자기가 가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돈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안정되게 살고 그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지고 좀 대자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기는 힘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식 의 건물이고 좀 낙후된 건물이기는 하죠. 그래서 갔을 때 좀 10년 전에 한국을 좀 보는 것 같다 이렇게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이 대림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의 경험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주민 밀집 지역은 마치 이주민에 대한 공포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왠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면 그것에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응축된 곳입니다. 선주민한테는요. 그런데 이주민한테는 어떠냐면 그곳이 비록 자기가 원래 살던 곳보다는 낡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왜냐면 말도 잘 통하니까요. 주눅들 필요가 없고 고국에서 내가 가졌던 낯익은 물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이주민이 이런 밀집 지역이나 밀집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장소를 만들고, 종교적인 장소, 그리고
모임의 장소 그리고 에스닉 레스토랑트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굉장히 큰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가 이렇게 불안정한 존재이지만 아주 개인으로서는 아니고 공동체를 나와 마음이 맞고 이해관계가 맞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불안정한 판에서 항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항해라는 뜻이 단어가 나오냐면 이 불안정성이 높은 데서는 방향을 잃었다는 것은 개인이 방향을 잃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판 자체가 흔들리고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 만들기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말뚝을 박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것이 꼭 영구적이지는 않고요.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장소 만들기를 통해서 공동체로서 항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족 사례를 보면 그게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점점 더 저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주민의 입장에서 이 구별짓기와 포용을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왜냐하면 구별짓기는 그게 현대사회의 큰 특징이기도 하고 또 포용 자체도 현대사회의 큰 특징이기도 하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융합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게 얘기하던 것을 지금은 그런 단어는 쓰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자,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이런 이동의 시대, 노마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조선족과 같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계속 했는데요. 이주민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얘기로 또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외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간다든지 아니면 방학 때 외국으로 여행을 가고 아니면 국내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예전에 몇십 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하지만 또 의외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이동의 시대에 떠돌이와 같은 삶에 이미 적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개별적으로 좀 흩어져 있기가 쉽고요.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 자체도 안정적이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또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또 그 반면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또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 단련되는 거죠. 이런 불안정성에. 그리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동을 자기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심층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발표하고 했던 논문들은 지금 현대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직시하자는 메시지가 먼저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더불어 사는 것도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적을 또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심에는 공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주민의 이나 이주민과 같이 살아가는 나의 시선에는 늘 공포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좀 더 그 본질을 알게 되고 또 해결책을 다 같이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토론할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제 연락처로 제 이메일로 질문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